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FTX 관련된 소식을 다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뭐 간단한 내용으로 뭐 더블록에서 타임라인 내용도 나와준 게 있는데 여기서 추가 내용이 빠진 게 출금 제한 내용까지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빡빡이와 뽀글이로 일단 대체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뻐글이의 추정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빡빡이한테 바이낸스 빡빡이한테 시비를 먼저 걸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빈틈을 찾아가지고 허점을 찾게 되는데 그 허점이 코인데스크에 있는 기사에 대조표 있는 의혹에 따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FTT 2,300만 개 정도를 우리는 던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에 공격이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FTX 뽀글이가 22달러 선에 방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일단 스톱을 좀 거는 그런 블러핑을 칩니다. 예, 블러핑을 치는데 그 블러핑이 먹히지 않았죠. 네, 그리고 화해 요청을 했는데 화해 요청 쌩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솔라나를 일단 먼저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빡빡이 바이낸스 형이 이제 중재자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하고 이제 계속 폭락 부분이 연쇄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FTX가 일주일 새 18억 7천만 달러 인출 부분이 나오게 됐고, 이게 현재 368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7일간 18억 7천만 달러 상당 인출과 인출 주소 등은 넥소, 서클, 점프 등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총 4억 5천10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FTX에 출금이 되었으며 FTX USD의 테더 보유고는 급격히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리스트 보게 되면 대부분 여기에 연결적 FTX와 관련된 코인들 연결적 구도 관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알라메다가 갖고 있는 지갑 주소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정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유심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바이낸스 빡빡이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시장에 충격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최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된 유동성으로 완료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의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해증을 해주길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단독 악재에 있는 흐름으로 계속 영향을 크게 나가는 모습을 또 발견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FTX 핫 원래 잔고도 일단 출금 정지로 인해서 한동안 또 멈춰지기도 했었고 이제 호주의 암호화폐 펀드 FTT 청산 부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또 피해가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빡빡이 바이낸스 형이 우리는 실사는 하겠다. 근데 이게 구속력이 없는 LOI 서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 구두 서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해당 아침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이낸스 유동성 위기 경쟁사 FTX 인수 추진을 하겠다. 만약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의미는 전체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 인수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꼭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꼭 인수가 확정된 서명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TX 거래소 코인 전량 매도선에 시장이 휘청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맘 먹고 공격을 하면 이 뽀글이 형이 지는 게임이었는데 괜히 지는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멍청하게 개기다가 좀 골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공격을 하더라도 빈틈없이 공격을 그러니까 방어를 좀 해놓고 공격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우쭐했던 거죠. 최근에 뭐 보이저 디지털 그리고 셀시우스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사확정 규모도 싸게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기고만장을 좀 떨었죠.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고만장을 너무 많이 떨어서 그게 또 건들 만한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게 이제 제대로 맛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해서 이번에 바이낸스 쪽에서는 이제 뭐 바이낸스도 나중에 이런 공격을 당하면 좀 위협적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바이낸스는 수직 계열화가 이미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부분의 부족 현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자, 이쪽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코인이 인출 형태가 뱅크런 상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채굴 회사에 있는 채굴 부분을 거기에서 갖고 와서 이쪽에다 유동성을 넣어주는 형태에 따른 수직 계열화도 많이 만들어놨고 디파이도 어느 정도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출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격감이 온다고 해도 타격이 그렇게 클 수가 없겠고요. FTX는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져 있죠. 뭐 수직 계열화가 되어져 있는 곳을 만약에 세 곳을 뽑는다고 하면 OK, 바이낸스, 후오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 다른 게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얘네 해당에 있는 자금의 출처가 거의 FTT로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빈틈을 좀 교묘히 이걸 좀 접근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후에 RBC 비율을 좀 채택을 해가지고 가는 게 낫다라는 정책이 좀 수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만한 너희가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비중을 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비중이 높을수록 우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로 코인 지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사전적으로 좀 감사 규모나 정책적 기반 요소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지시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더블록에서 바이낸스 인수 결렬 시 30억 달러 메꿔야 되는데 이 30억 달러 정도가 과연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뭐 짤로는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해야 끝나는 판인 것 같은데 이 오른손에서는 여기서 또 칼을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빡빡이 바이낸스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으로 교훈은 자신의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토큰에 있는 비중을 적절성 있게 현금화해서 좀 다방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야지 노출도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어느 쪽이 경쟁사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걸 언론 플레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장난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채를 받지 말아라 라는 또 충고사항도 나오게 됐습니다. 뽀글이 입장에 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옹호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 대부분 없습니다. 뭐 보게 되면 서구권 커뮤니티에서도 민심이 몰락이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법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탈중앙화된 모델링을 구성화 좀 하고 있는데 이 디파이 부분에 있는 이런 법적인 규제 조항 이런 쪽에서도 SBF를 상당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유저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최악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VC에 상당수 담보로 맡겨져 있는 레버리지 게임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틀어막는 전략이 있을 건데 이게 선순환 구도가 안 됩니다. 막아서 막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못 막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루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패깅이 되는 시점, 이건 이제 루나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VC 애들이 파산설이 좀 나오게 되면 이게 알트코인에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넘어가면 가뜩이나 VC 애들도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금을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VC 애들이 망하면서 알트코인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도 열려져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은 이게 담보가 삭제되면서 강제 매각이 되고 그게 이제 하락장이 한 번 더 나오고 VC 애들이 판산이 한 번 더 나와야 이 장이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악재가 못해도 3번 정도는 더 나와야 끝난다. 최악의 상황을 갔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일정 중재 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끝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더 입장에서도 테더 CTO가 FTX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또 선을 그어버리기도 했었죠. 도와달라고 할까봐 미리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또 흐름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세 번째 거래는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1449개를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찐반등이 나올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누군가는 또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숏배팅을 더욱더 가중성 있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7월 이후 큰 5조 하락을 보여주어서 QT가 비로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 부분이 제대로 먹히고 있어서 전체 통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형태가 나오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해당 영상에서도 나왔던 내용 요약본이 있었는데 개미들 다 떠났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그 크립토 퀀트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 기관들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BUSD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간에 있는 견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낸스 CEO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테더와 테더와에 있는 관계는 상당히 친밀도 있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게 되면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자, 원체인 데이터 관련해서 이더리 2.0이 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그만큼 영향성이 있었냐를 좀 보게 되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를 했다. 기관 측에서. 그래서 효용성이 큰 가치를 느껴지고 채굴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해시레이트가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DCG 파운더리 USA가 중국을 제치고 최근 1위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높다. 근데 저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갖춰졌다라고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상품도 잘 만들어져 있고 명문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여건은 된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FTT의 근황에 있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5달러 정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 5달러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적으로 베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알트코인 대비 상당히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그 뽀글이 형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악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과거 대비와 좀 다른 배경은 이제 POW가 아니고 POS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조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위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갔던 시장에 있는 플랫폼의 주축이다 보니까 알트가 좀 많이 내려가면 이도도 같이 내려가는 형태를 좀 많이 보여줘. 예.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다. 왜냐, 뭐 스테이킹 비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예,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역대급 청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도 좀 보고 넘어갈 볼 필요성이 있겠죠. 보게 되면 거의 뭐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뭐 대략 한 2조 원 규모 이상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롱과 숏이 둘 다 날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졸라 웃긴 게 뭐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11월 9일 기준에서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예, 한국 시간 타이밍으로. 이때 많이 움직였죠. 이때 어떤 트윗 기사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수할 수 있어요. 우리 화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선물을 차트를 잘한다고 해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움직이는 진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진폭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내려갔던 거에 상방하는 만큼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정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방에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잘 챙겨보면서 차트 트레이닝도 같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소식도 빨리 들으면서 그냥 추세적 기반 요소로 코인을 모아가는 형태가 가장 좋다. 여러분들 아무리 차티스트라고 해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영상에서 떠드는 목적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줄 때 몇백억 원씩 버는 거 그냥 영상에서 나오는 거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내가 저 뽀글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기 바이낸스 빡빡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 18년도 11월 달이었네요. 10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도 해시레이트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우리가 개박살이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런 사태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마음에 상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241선 1년 기준에서 1년의 가반수 이상 지나는 또 이동 평균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캔들의 240일의 종가의 평균치를 맞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깨지는 이 순간 때부터는 이 시점 대비해서 240일 동안은 한동안 재미없는 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241선을 어느 정도 잘 지켜나가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해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 아직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MACD를 또 좋아하잖아요. MACD를 또 보게 되면 여전히 썩 좋은 편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눌리면서 이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 240선이 좀 더 빨리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차트가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이 과거의
최저점 구간대를 깨지 않는 형태가 나와주길 전 바랄 뿐이에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청산이 되는 구간대를 잘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더는 700달러 선에 좀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청산 규모 부분도 볼 필요 있고, 솔라나도 대부분 청산 규모 추이도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가격들을 잘 보시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는 좀 드리고 끝내야 되겠죠.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패턴으로 본 부분인데요. 이걸로 보면 또 안 되겠고, 이걸로 좀 봐야 되겠네요. BTC USD.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던 게 무엇이냐면, 시장의 악재가 나왔었던 2017년도 기준점을 보게 되면, 시장의 박상기의 난, 금융위원장들의 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무너지긴 했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쭉쭉쭉 내려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안 좋았던 건 이제 공식적인 CME의 선물 트러스트가 열리고 나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한 번 더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밀렸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 밀렸던 배경을 보게 되면 유사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해시레이트 싸움이었잖아요. 이때까지는 한 번 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오다가 이제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 더 밀렸어요. 밀리고 한 번 더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2014년도 때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다가 이렇게 횡보 구간이 좀 길었죠. 이 구간대 하다가 한 번 더 밀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한 번 더 밀리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나왔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한 번 더,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폭이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 더 눌러주는 효과가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야 된다. 대신 최저점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내려가는 속도가 아마 거의 최저점에 근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치는 기술적으로 최고점 대비 부분에 과거의 최고점 중에 여기에 쌓였던 물량 부분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차트인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쌓였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제한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충격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를 과감하게 늘리는 형태로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구간대까지는, 뭐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 구간대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뭐 이때 당시에 뭐 더 무너지니까 이때까지 보긴 했지만, 이때 워낙 ICO가 불장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한계폭은 좀 있었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버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좀 더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줍줍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